한국 정부가 이란 기안이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 소송 ISD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당장 730억 원을 물어주게 됐는데 수조 원대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미중 양국 정상이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며 집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오늘도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국내 인공지능 한돌과의 은퇴대국 마지막 경기에서 이세돌 다음 맹렬한 공격을 펼쳤지만 패했습니다. 이번 대국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이 상당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9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소 우울한 소식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내는 소송,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패소했죠. 정부가 이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요청했는데 이게 기각됐다고 오늘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첫 ISD 패소가 확정된 셈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돈 가운데 우리 세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 소식 박대기 기자입니다. 한때 3대 가전사였던 대우전자의 후신 대우일렉트로닉스, 우리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2010년 이 회사를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게 매각하려 했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 578억 원을 냈지만 채권단은 이후 확약서상 총 투자금이 부족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몰수했습니다. 이에 다야니 측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2015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중재판정부는 계약금과 이자 730억 원을 지급하라며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권단의 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은 아니고 계약금 납부도 투자가 아니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취소를 신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겁니다. 그 ISD 판정이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야니하고 그 채권단 측과 협의해서 판정 이행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당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30억 원의 취소 소송 기간의 추가 이자까지 지급해야 해 차액을 내는데 국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차액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도 채권단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국가 소송,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소송의 청구액들을 합치면 9조 원이 넘는다는데 승소 여부도 당연히 불확실합니다. 정부가 대응을 잘 하고 있을까요? 박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이 도입된 뒤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2012년 이후 9건에 이릅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차별적인 관세가 부과됐다며 5조 3천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헤지펀드 엘리엇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6,8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소송 청구액은 9조 원을 넘습니다. 서울 마포구 재개발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한 미국 동포와의 소송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기기도 했지만 나머지 사건의 승소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인 만큼 패소할 경우 중재비나 변호사 비용까지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ISD 소송은 진행 과정이나 결정문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소송별로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도 제각각입니다. 일부에서 이른바 깜깜이 소송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ISD 진행 과정 자체에 그 핵심 쟁점이 공개돼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 건처럼 정부가 승소를 확신하고도 질 수 있는 만큼 사안별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이번엔 한반도 정세 알아봅니다. 최근 주말마다 북한의 중대시험 소식 전해드렸죠. 연말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고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주문했다는데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철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의 통화 내용을 일부 밝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북한 관련 논의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완화를 요청하자 미국이 비핵화 교착 국면을 이유로 반대했었던 만큼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내일까지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중국에는 북한 노동자가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제재 이행 보고서의 수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일단 정치적인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대화 추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양측의 물리적 맞대응을 경계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미 대화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죠. 에스퍼 국방장관도 최근에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비핵화를 심화시키기 위해선 정치적인 해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서 자신의 직무는 두 가지다. 첫째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교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대신 외교를 강조한 미 국방장관의 발언은 공식 발언으로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한중일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한국에서 한 발언이 유효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일부 활동이 있긴 하지만 발사 준비 흔적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참 춥죠?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고공농성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해고된 김용희 씨. 오늘로 농성 195일째입니다. 최근 법원이 바로 이 노조 파괴 혐의에 대해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삼성이 사과문까지 냈는데 김용희 씨는 언제까지 이렇게 붕 떠 있어야 할까요? 이정은 기자입니다. 한자 한자 눌러 적은 응원 편지를 캡슐에 담아 크리스마스 트리에 겁니다. 함께 노래하고 해고자 복직을 외치며 서초동 삼성 사옥 주변을 행진합니다. 고공농성 200일을 앞둔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를 응원하고 삼성의 사과 등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응원하고 저분의 어떤 억울함 같은 게 풀렸으면 하고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삼성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며 강남역 사거리 25m 높이 교통관제탑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삼성 테크윈 공장에서 일하다가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91년 해고됐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더 춥죠. 다 철구조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은 최근 삼성 임원진 등에 대해 계열사들이 노조 와해를 기획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삼성은 노사 문제로 걱정과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김 씨가 다녔던 회사는 이미 매각돼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복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 김 씨는 고공농성 중이던 지난 7월 정년을 넘겨 복직을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이라든가 노조 활동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명분에 의해서 명예복직을 꼭 하고자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노조 와해 판결에 대한 삼성의 사과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위법 행위를 한 임원을 징계하겠다고 공언한 뒤에 슬그머니 승진시키고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컴퓨터를 공장 바닥에 묻어버리고 삼성의 언어와 실제 행태는 이렇게 정반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데
임장원 경제주간이 이 삼성의 언어를 해석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조기 와해, 비위 수집, 그리고 불법 유도까지 글로벌 기업 삼성의 문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죠. 재판부는 이런 노조 와해 문건이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리고 모의를 넘어 실행과 공모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핵심 임원들이 법정 구속됐고 삼성이 사과했습니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말 믿어도 될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 8년 전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입니다. 삼성 직원들이 입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을 가로막고 그 사이 사무실에선 컴퓨터와 서류가 빼돌려집니다. 이 같은 조사 방해는 해당 부서 차원이 아니라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에 이건희 회장이 진노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삼성은 사장단 회의에서 법과 윤리를 위반한 임직원에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핵심 책임자인 박모 전무를 중징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박 전무 1년여 뒤에 부사장으로 승진합니다. 조사관을 피해 잠적한 김모 상무는 9개월 만에 전무로, 이들의 직속 상사인 홍모 부사장 역시 곧바로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몇 년 뒤 증거 인멸은 되풀이됐습니다. 이번엔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 회계 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공장 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범행 수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직원들이 상사의 지시에 불법 합법을 가리지 않고 따랐다고 재판부가 개탄했습니다. 충성이 법과 윤리보다 우선하고 불법적 지시에도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조직 문화가 문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윤리 경영을 얘기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아무튼 밖으로 말하는 것과 안에서 돌아가는 게 크게 다르다는 비판. 삼성이 10년 넘게 끌어오다 인정한 반도체 직업병 논쟁에서도 아프게 제기됐습니다. 2012년 삼성은 반도체 공장의 안전을 법규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밝혔지만 몇 달 뒤에 이뤄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점검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수차례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부 문제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강해 근본적 개선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시 2019년 12월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성 없는 몇 줄짜리 사과문이 이른바 이재용 구하기 차원으로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회장이 화를 내니 승진하더라는 삼성의 문법부터 바꾸어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삼성의 언어도 글자 그대로 읽힐 겁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선거법 등의 처리를 둘러싼 이견 속에 국회가 열흘 넘게 멈춰서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갔고 여당이 참여한 4+1 협의체는 논의 진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태음 기자입니다. 이번 주 내내 국회 안팎에서 규탄 대회를 연 자유한국당. 오늘은 무대만 울산으로 옮겼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의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에 불을 붙이겠다는 속내입니다. 청와대가 멍청이다! 동시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지역구의 선거 당선을 많이 시키면 비례를 못 먹고 지역구에서 당선이 안 되면 비례를 왕창 먹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의당법이 됐다고 했고 석패율제는 퇴물들 자리보장용이란 원색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비례한국당 TF를 꾸려 불출마자 다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적 옮기기 등의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4+1의 선거법 협상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한 협상 책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석패제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이 중재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 촉구할 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길로 돌아오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건 없이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에 응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열흘 남은 올해 안에 예산 부수법안 등이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는 서로를 향해 먼저 돌아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이 근처에서 계속되는 시위를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집중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호소였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서울 도심에선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우리 새끼 우리가 지켜! 서울 종로구 맹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30여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의 소음과 교통 통제로 아이들이 보행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행 수업이라든지 소리로 인해서 그 단서를 찾아서 이렇게 독립보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어요. 게다가 학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는 민주노총 집회가 열리고 있고 500m 거리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한기총 집회가 자주 열리는데 확성기 소음 피해도 심각하다고 호소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미세한 소리에도 민감한 자녀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가 무척 예민합니다. 이런 작은 소리에도 귀가 굉장히 아프고 학부모들은 종로구청과 서울시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학교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범국민투쟁본부의 행진이 이어진 가운데 집회 측과 충돌을 막으려는 경찰과 학부모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봐! 아니 우리 얘기가 틀린 게 아니잖아. 학부모들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시위가 계속된다면 자신들도 매주 반대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유골 가운데 일부에서 총탄 자국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또 어린이로 추정되는 소형 두개골도 나왔는데요. 5.18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의 무연고 묘지 이장 과정에서 발견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0여 구의 유골. 국과수의 유관 감식 결과 구멍이 난 두개골 2구와 어린이일 가능성이 있는 소형 두개골 1구가 확인됐습니다. 혹시나 총탄짝이 아닐까 하는 구멍이 한 2개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좀 길게, 하나는 둥그렇게. 그리고 또 두골 하나가 일반인 것보다 좀 적은 것이 있어서 다만 흙을 완벽하게 제거한 상태는 아니어서 총상 등에서 나타나는 유골 변색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류품은 나오지 않았고 작은 봉분에 어지럽게 섞여 있었던 점으로 봐 유골 상태로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는 유골이 섞였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해당 유골 40여 구와 바로 아래서 나온 무연고자 유골 41구를 모두 정밀 감식할 예정입니다. 5.18 단체들은 5.18 당시 행방불명자 문제 해결에 단서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주변을 추정하고 있었고 많은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암매장지로서 항상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유골 상태가 좋지 않아 5.18 실종자 가족의 유전자와 대조 분석 등을 통해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의 은퇴 전 마지막 대국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국내산 인공지능 한돌이었는데 앞서 첫 대국에서 불계승, 두 번째 대국에서 불개패했던 이세돌 구단은 오늘 마지막 대국에서 아쉽게 불개패했습니다. 비록 졌지만 맹렬한 공격과 흔들기로 최후의 순간까지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이세돌다운 패배였다는 평가입니다. 정충희 기자입니다. 두 점을 먼저 둔 이 구단은 초반 우하기 접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절묘한 수로 멋지게 위기에서 탈출했지만 적지 않은 실리를 내줬습니다. 일국과는 달리 한돌의 수일기는 빈틈이 없었고 집 차이는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반전을 노린 이 구단은 집요하게 대마를 공격했지만 181수 만에 결국 돌을 거뒀습니다. 이 구단은 세 차례의 은퇴 대국을 1승 2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긴 했지만 집요한 공격과 흔들기는 이세돌다웠습니다. 적바둑으로 따지면 아주 그렇게 강하다고 보면 좀 인정하기 좀 그래요. 제가 아니라 좋은 후배들이었다면. 2016년 알파고에 이어 이번에도 1승을 거두며 인공지능에 2승을 거둔 이 구단은
한국은 물론 세계 바둑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95년 12살에 입단해 20살에 입신의 경지인 구단에 오른 전재기사 이세돌. 조훈현, 이창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0번의 국내외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창호 시대를 끝냈고 2000년대 중후반 홀로 중국에 맞서 한국 바둑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업적은 특별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니까 모든 순간들이 즐거웠고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상금, 공제 등을 둘러싼 기사회 한국기원과의 대립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 이 구단은 인공지능과의 대국이라는 가장 이세돌다운 방식으로 25년 기사 생활을 끝냈습니다. KBS 뉴스 정충입니다. 네, 그럼 인공지능 한돌 개발을 총괄한 이창률 NHN 게임 AI 팀장과 이번 대국의 의미, 또 한돌의 현재 위치와 성장 잠재력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대국은 좀 허무하게 내줬는데 이 한돌이 연거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대회 시작 전에 이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네, 오늘 대국을 보면서도 승률이 급격하게 변해서 사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쳐다봤었는데요. 저희가 젖바둑을 개발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불안했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그냥 결과만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바둑과 AI 하면은 알파고가 친숙하실 테고 이 바둑 모르시는 분들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돌이 알파고보다 실력이 낮습니까? 그 알파고 논문에 나왔던 이에로라는 수치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경우 저희가 알파고 제로나 알파 제로 같은 그 가장 최신 버전에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또 저희만의 기술을 가지고 학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앙상블 추론, 통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등의 기술을 사용한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알파고 최신 버전에 근접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한돌은 인공지능 바둑 기사로는 현재 세계 3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위도 가능할까요? 처음 출전했지만 3위라는 뜻밖의 결과를 얻어서 매우 뿌듯했었고 그 1위를 현재 1위는 중국의 큰 갭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첫 번째 대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불계승을 거뒀어요. 이세돌 구단의 78번째 수에 당했다 이런 평가였는데 이게 프로그램 오류냐, 이세돌 구단의 묘수냐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내부에서 프로 기사분도 모시고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사실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알파고 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주 이세돌 구단이 잘 두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돌이 계속 바둑을 두고 싶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 한돌이 또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결자라든지 광고, 클라우드, 협업 도구, 게임 같은 곳에 다양하게 적용해서 고객 여러분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돌 개발을 총괄했던 이창률 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던 참사, 오늘로 꼭 2년이 됐습니다.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을 놓고 유가족들과 충청북도 사이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결국 법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제천 참사 희생자 29명을 기리는 추모비 앞에 꽃들이 놓여집니다. 참담했던 그날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이름이라도 부르면 당장 달려올 것 같기에 기막힌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고 싶고 생각나는 거는 매일 똑같죠. 매일 똑같은데 겨울만 되면은 12월만 되면은 보고 싶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를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두고 충청북도와 이견을 보여온 유가족들은 국가배상 소송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중재로 합의서에 책임 통감을 넣는 방안이 나왔지만 유가족 측은 초동 대처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책임 인정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규명을 위해 뛰었던 지난한 시간마저 매도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고인들의 영정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단코 돈 몇 푼을 더 받고자 지난 2년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던 것이 아닙니다. 충청북도는 소송과 별개로 유가족의 아픔을 최대한 보듬을 수 있게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보행로 공사 때문에 돌아가거나 차도로 지나는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최근 이런 이유로 차도를 걷던 한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행자 안전대책 이대로 괜찮을까요? 신건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길에 쓰러진 70대 남성을 응급처치합니다. 이 남성은 늦은 밤 차도를 걷다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아직 사고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피해자는 공사로 인도가 아닌 차도를 걷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인도의 폭은 고작 1m 남짓. 맨홀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말린다며 통행을 막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라 학생들도 자주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막아놨어요. 가기가 불편했지. 사람 못 다니도록 딱 막아놨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그렇게 해놨더라고. 또 다른 도로, 보행로가 온통 파헤쳐져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있는데 공사 구간이 2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안전조치라고는 출입을 막고 있는 울타리가 전부입니다. 보행자들은 차를 피해 걸어다녀야 합니다. 인도가 없어서 차 다니는데도 좀 위험하고 언제까지 하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도로법에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 대책을 보면 공사 때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 등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임시 보행로 확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공사에 일편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 행정에 맞춰서 보행로 확보 가능한 확보를 하고 공사 때문에 차도로 내몰리는 보행자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권을 사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갑자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양권을 팔았던 청약자가 자격 없이 당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초 입주 예정인 재개발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2월 프리미엄 1,800만 원을 얹어 모두 4억 3천만 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첫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조합으로부터 갑자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울면서 전화 와서 우리 아파트 취소되게 생겼대. 몰라, 부정하게 취득해갖고 우리 집 날아가게 생겼어. 김 씨에게 분양권을 팔고 사라진 사람이 알고 보니 부정청약 당첨자였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민원 제기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날라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태죠. 현행법상 부정청약 당첨으로 인한 계약들은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이 취소되면 김 씨는 기존에 납입된 분양대금만큼은 되돌려받지만 프리미엄 1,800만 원은 날릴 처지입니다. 김 씨처럼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도 국토부는 예외 없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부정청약 당첨 후 분양권을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의의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서 취소할 경우와 취소하지 않아야 될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 씨 아파트에만 같은 처지로 계약 취소 위기에 놓인 입주 예정자가 수십 명입니다. 해당 아파트 조합과 건설사는 수사기관 등과 협의해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오늘 오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의 신축 공사장 앞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일부 집안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구간은 도로 1, 2차선 폭 2m 정도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축 공사장의 흙막이 벽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주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49원 20전으로 전주보다 5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유도 1,385원대를 기록해 한 달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이 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힌 한자 교재가 바로 천자문이죠. 그런데 이 천자문, 서체와 형식의 변화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채로운 천자문의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김석 기자입니다. 하늘 천따지 그 옛날 서당 훈장님 따라 큰 소리로 읽고 외운 천자문.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한자 교재입니다. 고려시대에 임금이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깊습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뭐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그렇게 외운 거거든요. 집집마다 저녁 때면은 다 그렇게 외웠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필 한석봉이 왕실의 명을 받아 완성한 천자문. 정자체로 불리는 해서체로 단아하게 써내려간 조선시대 대표 천자문입니다. 임진왜란 때의 명재상 이항복도 인품만큼이나 반듯한 글씨로 천자문을 남겼습니다. 휘갈겨 쓰는 서체인 초서 천자문.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였던 김인우의 글씨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 중엔 가장 오래된 천자문입니다. 천자문이 글씨 교본으로도 널리 쓰였음을 보여줍니다. 근대로 접어들면 천자문을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문 대신 한글로 설명을 해놓거나 쉬운 한자 위주로 순서를 바꾸고 그림을 그려넣는 등 다양하게 변형된 천자문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흔해서 너무 무시했던 그런 자료들이 우리 도서관에 이렇게 많습니다. 와서 보시면 생각보다 옛날 생각하시면서 재미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좀 살리고 싶어서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조선 중기부터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천자문 110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의 황의조가 올해 자신에게 100점 만점에 겨우 50점을 줬습니다. 남은 시즌 두 자릿수 득점 등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요. 박선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병역 특례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 일시 귀국한 황의조는 밝은 표정으로 수많은 팬들과 함께했습니다. 15경기 3골 2도움으로 프랑스 무대에 적응 중인 황의조는 2019년 자신에게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눈부신 활약을 펼쳤던 지난해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 탓입니다. 한 50점 포인트를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했고 저희가 월드컵 예선에서 결과를 많이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잊지 못할 프랑스 리그 데뷔골에 지역 라이벌을 상대로 기록한 환상골. 그래도 팀 전체가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황의조 데이에 넣은 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신기했고 또 이게 또 뭐냐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서 또 이름이라고 많이 알려줬고 이런 특별한 날에 좀 승리하고 싶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득점도 올리고 싶었는데 좋은 경기 결과로 또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황의조는 네이마르와 음바페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맞대결해서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목표로는 두 자릿수를 득점했으면 좋겠고 또 팀적으로도 순위를 많이 올려서 또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흥민과 황희찬 등 유럽파들의 활약 자랑스럽고 자극도 됐다는 황의조. 새해에도 벤투호의 최전방 해결사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프로농구 올스타 경쟁이 치열한데요. DB 김종규와 SK 최준용 두 장신 에이스가 농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오누아쿠의 패스를 받은 김종규의 멋진 덩크입니다. 김종규는 원주 홈팬들 앞에서 LG 골밑을 마음껏 휘저었습니다. 외곽포와 속공 등 다양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19점을 해결해 DB의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LG는 올스타 투표 2위를 기록 중인 김시래가 분전했지만 극심한 슛 난조 속에 3연패에 빠졌습니다. 올스타
올스타 투표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위권 밖의 선수들의 선전도 이어졌습니다. 석점포를 적중시킨 최준용이 울산 팬을 지켜보는 재밌는 동작을 합니다. 이번엔 보너스 샷까지 얻은 뒤 힘자랑을 하다 알통이 없다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팬투표 6위를 기록 중인 최준용은 무려 29점을 넣어 SK의 단독 선두 질주를 이끌었습니다. 거침없는 언변도 여전했습니다. 모비스에 오면 항상 대정이 형이랑 권하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쉽네요. 20넉점을 넣은 박지훈과 아트 덩크를 선보인 맥컬러를 앞세워 인삼공사도 전자랜드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공수에서 펄펄 난 전광인의 활약으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올라 강력한 스파이크를 내리꽂는 전광인. 빨랫줄 같은 서브 에이스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이번에는 블로킹까지.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못하는 게 없는 전광인. 17득점을 올린 전광인의 활약 속에 현대캐피탈은 KB손해보험의 3대0 완승을 거두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이 공식 홈페이지에 전범기인 우길기 문양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요. SNS에 사과를 했는데 반쪽 사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멕시코 몬테레이를 꺾고 클럽 월드컵 결승에 오른 리버풀. 결승 상대 브라질 플라멩고와의 과거 도쿄에서의 경기 영상을 게시했는데 대표 이미지에 우길기 모양이 담겨 있었고 일본인 미나미노의 입단 영상과 나란히 배치돼 노출된 모습에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리버풀은 하루 뒤 게시물을 수정하고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한국에서만 볼 수 있게 설정됐다는 팬들의 의혹이 제기돼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 골키퍼의 실수로 전반 4분 만에 원정팀 레인저스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5분도 안 돼 추가 득점. 후반 초반 또 골을 넣고 3대0으로 앞서가자 제라드 감독이 활짝 웃으며 기뻐합니다. 다급해진 홈팀 하이버니언이 격한 태클로 맞섰고 순식간에 그라운드에선 선수들이, 벤치에선 코치진들이 서로 달려듭니다. 선수와 코치의 퇴장에 홈 관중까지 흥분해 물병이 나뒹굴고 축구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출산 복귀 뒤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이 없는 윌리엄스의 특급 처방일까요? 테니스 여왕이 라켓 대신 글러브를 끼고 펀치를 휘두릅니다. 핵주먹 타이슨에게 1대1 레슨을 받은 윌리엄스는 내년 1월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구름이 다소 걷히겠는데요. 동짓날인 내일은 전국의 안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 제주 지역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온 오늘보다 조금 올라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내일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바깥 활동 계획하셨다면 대기질 예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밤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어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청주는 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올라서 대부분 영상권의 기온으로 출발하겠지만 안동 영하 3도 등으로 내륙 지역은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서 진행되는 집회, 시위, 농성을 다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오늘 저희 뉴스는 해고 노동자의 200일을 앞둔 고공농성, 또 맹학교 학부모들의 집회를 선택해 보도해드렸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뚫고 나온 이들의 간절함, 부디 해를 넘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네, 토요일 9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